자, 오늘 그 프린트 오늘자 거 받으셨는데 그 잠깐 문제 좀 풀어볼게요. 그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오늘자 프린트물 2번 문제. 자, 보겠습니다. 허위 표시 2번 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이 옳을까요? 1번이 옳네요. 잘 고르시네. 통정허위 표시가요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에 그 가압류 권리자는 민법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맞는 거예요.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3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된다. 자, 그 선의는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의는 뭐 한다 그랬을까요? 추정받는다. 근데 어느 한 군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민법 전체가 다 똑같다 그랬습니다. 선의는 뭐 한다고요? 추정받기 때문에 선의의 3자는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입증하라고 했기 때문에 선의를 입증하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자를 속이려고 하는 목적이나 동기가 있어야 한다. 여기 보세요. 동기나 이유는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불문. 동기나 이유는 불문. 따지지 않는다. 불문, 이유 불문.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3번도 틀렸다는 소리고 4번 파산자가 파산 선고 전에 허위의 가장채권을 보유한 경우에 파산관제인 파산관제인이 민법 108조 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데 설로 시작합니다. 파산관제인은 보호되는 3자라고 했죠? 예,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 뒤가 이제 문제인데 파산관제인의 선의악이 파산관제인이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하는 기점이 언제냐는 겁니다. 선악의 파산관제인은 개인 동으로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인의 선의악의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한다고요? 총파산 채권자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의악의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파산관제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자, 5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허위 표시인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슬롯이 자릅니다. 무효 맞나요? 허위 표시는 통정허위 표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맞죠? 무효 있을 때 채권자 취소권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것입니다.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된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프린트물 3번 풀어봅니다. 이 3번이 지금 착오하는 중이죠. 좀 더 해야 되는구나.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교재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8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니까 거기 하단부에 착오의 종류 그래서 표시상의 착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계약서에다가 1,000만 원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잘못 써가지고 100만 원을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하나 빠졌죠. 1,000만 원을 쓴다는 게 100만 원 썼어요. 여기 하나 빠졌다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착오로 볼 거냐 그랬더니 착오로 본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표시상의 착오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표시상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는 착오다 아니다? 이다. 착오이다 라고 하는 거. 자, 넘어갑니다. 84페이지. 그 다음에 내용상의 착오가 나왔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US 달러하고 그 다음에 호주 달러하고 그 다음에 홍콩 달러가 있는데 그래서 US 달러나 지금 호주 달러나 홍콩 달러가 달러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다 같은 건가? 이렇게 오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100만 달러 이렇게 100만 달러라고 했다라고 해봅시다. 100만 달러. 그래서 매도인은 US 달러로 100만 달러로 생각했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지금 호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호주 달러로 100만 달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내용의 착오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내용의 착오. 내용의 착오는 착오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한번 내용의 착오는 뭐가 된다고요? 내용의 착오는 착오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법률의 착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매도인이 부동산을 팔면서 양도소득세가 안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왕창 나오더라. 그래서 이것은 법률상의 착오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상의 착오. 이 법률상의 착오도 뭐다? 중요본에 관한 착오로 봐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동기의 착오. 그다가 별별 2개 치서 이 동기의 착오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그래서 지금 매수인이 거기에 따라서 대금을 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 매수인이 토지를 어디다 쓸 거냐 그러면 공장에 공장 건축하는데 쓸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매매 계약할 당시에 토지를 어떤 용도에 쓸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표시하지 않고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계약이 이루어졌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온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를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공장 허가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매수인은 공장 허가가 안 나왔으니까 이 토지 취소 이 거래 지금 뭐 취소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을 동기의 착오라 그래.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동기의 착오. 그럼 동기의 착오를 들어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동기의 착오는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로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안 본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거는 취소가 안 됩니다. 이건 착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소가 안 돼요. 자, 그럼 케이스를 바꾸겠습니다. 자, 지금 동기의 착오에다 별표를 2개 친 거는 거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여러 가지 지금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사례를 이 똑같은 것에 대한 사례를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도인한테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 공장 지으려고 한다. 공장 건축하려고 한다. 라고 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표시하거나 알려줬습니다.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알려진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토지는 공장을 건축하려고 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이걸 표시하거나 알려진 경우에는 그게 건축허가 나오지 않으면 동기의 착오를 들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동기의 착오로 봐서 뭐 한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고요? 동기가 표시되거나 뭐 한다고요? 알려진 경우. 이 경우는 동기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외예요. 예외.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동기의 착오를 들어서 취소할 수 없으나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가서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지금 상대방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됐습니다. 상대방에 의해 동기가 유발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구타 유발자라 그러죠. 구타 유발자가 뭔가? 구타 유발자는 매를 부르는 사람. 한마디로 맞아도 싸 이거죠. 이게 이제 구타 유발자인데 이거는 상대방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됐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땅 사시면 공장 허가가 잘 나오고 공장 지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 땅 사시죠. 라고 매수를 유발시킨 거예요. 누가? 매도인이. 매수인 입장에서 매도인은 상대방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돼.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누가 된다고요? 매도인. 그럼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지금 이거 거래하기도 전에 이 땅이 토지가 지금 그 사람 땅인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매도인이 찾아와갖고 우리 땅에다가 공장 지면 허가도 잘 나고 도로가 옆에 물려 있으니까 짐도 내리기도 좋고 허가가 잘 나야 할 거니까 우리 땅을 사시죠. 내 땅 사시죠라고 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토지 이 매수를 유발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장을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더니 건축허가 안 나오더라 이 말이죠. 이런 경우에 매수인이 상대방에서 동기가 유발된 경우는 상대방한테 표시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동기의 착오를 들어 취소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상대방에 의하여 동기가 유발된 경우는 표시되거나 알려지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 케이스를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는 착오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 안 된다. 근데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또는 동기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계약의 내용이 된 경우 단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동기의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뭐까지 필요는 없다고요? 합의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요.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지면 충분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된 경우는 표시되거나 알려지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것까지 쭉 정리해서 사례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쭉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6페이지 쪽으로 가봅니다. 86페이지 맨 밑으로 가니까 거기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의 모습이라 그래서 나왔어요. 봤더니 토지의 현황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 토지의 현황이란 말 나왔죠? 두 번째 경계란 말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현황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셋째, 보증계약을 할 때 주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사람에 관한 착오로서 이것은 중요본에 관한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중요본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현관에 치고 거기다 별표를 2개 치세요. 중요본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요본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거기 1번 시가에 관한 착오, 현관에다 시가에 관한 착오. 두 번째, 면적이나 지적의 부족입니다. 다시 합니다. 시가가 부족하거나 면적이나 지분이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본에 관한 착오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잠깐만, 중요본에 관한 착오가 아니면 취소할 수 없다는 소리죠? 여기 봐, 여기 중요본에 관한 착오여야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가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지적 부족에 대해서 이것은 중요본에 관한 착오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중요본에 관한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거 손해난 부분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시가가 부족하다, 면적이 부족하다, 지적이 부족하다. 이거 부족한 부분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취소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 부동산 하겠나 이래갖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건 실생활에 되게 많이 생기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가가 부족하거나 면적이 부족하면은 취소가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대금 감액으로 가는 거예요. 뭐로 간다고요? 대금 감액. 깎자, 금액 좀 깎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취소가 안 돼. 잠깐만 보세요.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가 돼 버리죠. 그럼 계약 자체가 없던 것이 되니까 중개 수수료도 못 받아. 그러니까 살려가야죠. 살려가야 수수료 받지. 눈만 껌뻑껌뻑 하지 말고 제발. 살려야 수수료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살리면 뭐로 간다고요? 대금 감액. 그 부족한 부분, 시가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지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계약은 살려서 수수료는 받고 대금은 뭐 한다고요? 깎으면 되잖아. 대금. 그러니까 취소하면 무효가 돼서 돈 못 받아요. 수수료 못 받아. 우리는 계약을 해서 돈을 받아야 돈을 챙길 거 아닌가. 중개업을 해야 되는데 계약 빠그러지면 돈 못 받아.
그러니까 계약은 유지시키자 말이죠. 유지시키니까 대신 뭘 하면 된다고요? 대금 감액. 대금 감액으로 간다.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 입증 책임에 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입증 책임. 이 중요 부분에 관한 입증 책임, 중요 부분은 누가 입증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 중요 부분에 관해서는 표의자가 입증을 합니다. 표의자. 자, 여기서 표의자는 누굴 표의자라 그래요? 취소하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표의자란 말이에요. 참 누가 표의자라고요? 취소하겠다.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표의자예요.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표의자. 그 표의자가 중요본에 관한 착오를 입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의자가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10년 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고 최근 이 10년 이 안쪽에 나온 문제는 표의자가 입증하라고 문제를 내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기출문제는 눈에 안 보이게 표의자 그럼 금방 알잖아.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는 자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 주고 딱 숨겨서 문제를 준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법률행위의 효력,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 부인을 다른 말로 부정이라 그래요.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입증하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 같은 겁니다.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표의자. 하나 더. 그 다음에 이 자는 취소를 저지할 사람이에요? 취소하려는 자예요? 하려는 자예요. 그래서 취소하려는 자예요. 이 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게 표의자라고 표의자는 맞는데 이걸 갖다가 눈에 안 보이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중대한 과실. 이 중대한 과실에 대한 부분, 이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할 거냐라고 했으니 상대방이 입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입증하라고요?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요. 이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도 10년 전에 나왔던 이야, 10년 전이나 그 뒤에 전에 나왔던 소리고 최근래에는 상대방이라고 시험 문제를 안 줍니다. 그러면 뭐라고 시험 문제를 주냐면 이 사람은 효력을 깨버리려고 그래요? 효력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입니다. 유지하려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취소하려고 그래요? 취소를 저지하려고 그래요? 취소를 저지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상대방인데 상대방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효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취소를 저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데 자, 잠깐만.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온 시험 문제의 스타일은 이렇게 냈습니다.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은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기출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정답용으로. 맞아 틀리다? 틀렸지.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은 효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자예요? 유지하는 자야. 근데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은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입증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틀리게 됐다 그래. 지금 정답을 제일 많이 걸었어요. 좀 이따 얘기할 거야. 쉬워! 이것도 내가 다 얘기해놨으니까 분명히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이 간단한 걸 또 속아가지고 효력을 부인하는 자 그래서 틀렸는데 이거 못 잡아내가지고 또 악쓰게 만들지 말고. 그래서 중대한 과실은 효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효력을 뭐 하는 자라고요? 유지하는 자,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자 그러면 표의자가 돼버린단 말이죠.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는 건 어떤 거라고요? 중요 부분에 관한 차. 자, 여기 표의자가 입증하는 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고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누가 입증한다고요? 상대방 효력을 갖다 뭐 하는 자? 유지하려는 자. 이렇게 짝을 이거 눈으로 봐가지고 안 되니까 손으로 계속 써서 짝을 맞춰야 돼요.
시험 문제는 계속 이거 가지고 이 입증 책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자꾸 내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좀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를 하면 이제 3번 문제는 아주 잘 풀릴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5번. 아니, 3번 문제 3번. 착오에 관한 다음의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자, 뭐가 틀렸습니까? 5번이 틀렸습니다. 5번 보니까 건물 및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다소 부족하면 이러한 근소한 차이의 매매계약은 중요본행의 착오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면적이 부족하다, 지분이 부족하다, 또는 뭐 시가가 부족하다, 시가가 좀 차이가 났다, 이런 부분들은 중요본에 관한 착오도 아니다. 그래서 중요본에 관한 착오가 아니니까 취소할 수 없고 뭘로 가라 그랬어요? 대금 감액으로 가라 그랬어요. 취소할 수 없으니까 착오가 인정 안 되니까 취소가 안 되므로 대금 감액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이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가 틀렸습니까? 명백하게 답이 나와 있죠. 몇 번? 2번. 매수인의 중도금, 2번이 틀린 거 맞아요.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있다. 이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어디 갔어요? 요거네.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들어서 이 계약 전체를 뭐 한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계약이 해제된 건 5월 20일인데 5월 1일 날 계약을 할 때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내가 이거 계약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착오를 이유로 이 계약 전체를 취소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교재도 짚어줬죠? 기억이 또 안 나는구나. 이게 또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자, 어디냐 그러면은 90페이지에서 교재 짚어줬는데 90페이지 꼭대기 파란색 2번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아까 짚어줬잖아요. 거기 내가. 그 답이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단 말이야. 있는데 없다 그랬고 아까 그것이 지금 기출문제 정답이 여러 번 됐다고 얘기했는데 그 지문 2번 지문이 기출문제 여러 번 정답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1번에 재건축 조합이 그 4번 1번입니다. 재건축 조합이 자격이 없는 건축 연구소를 개설한 건축학 교수에게 재건축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률행위 중요본에 관한 착오이나 중과실이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건축학과 교수니까 건축사 자격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이게 설계 용역을 맡겼다는 겁니다. 재건축에 관한 설계 용역을 맡겼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건축학 교수는 맞지만 건축사 자격증을 안 갖고 있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알아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취소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중대한 과실로 보지는 않으니까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라는 판례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갑니다. 가짜 청자를 자기의 식별 능력을 과신하여 고려 청자로 오인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게 취소할 수 있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자는 착오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착오가 지금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뭐 한다고요? 취소하려는 자. 박스칩니다. 취소하려는 자. 누구라고요? 취소하려는 자. 취소하려는 자는 착오의 존재뿐만 아니라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된다. 잠깐만. 오늘 제가 이걸 몇 번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무효나 취소는 누가 입증하라 그랬어요?
주장자가 입증하라 그랬잖아요. 누가 입증한다고요? 주장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취소를 주장하는 자. 지금 4번은 뭐가 나왔어요? 취소하려는 자는 주장자죠. 그거 입증해야지 그러니까. 국어야 국어. 그러니 결론적으로. 똑같은 말을 살짝만 바꿔놓은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취소하려는 자는 취소하려는 자는 취소를 주장자니까 결론적으로 누가 입증해야 돼요? 취소하려는 자가 입증. 그거 당연히 맞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할 것도 없는데. 자, 그다음에 5번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박스.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의 내용이 중요 부분 착오 밑줄 칩니다. 중요 부분 착오라고 할 수 없다. 7번 봐요. 여기 써놨네.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나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만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 경제적 불이익이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갈 수 없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몰라다 치더라도 너무나 명백한 2번 답이 나와 있으니까 고민할 것도 없고 바로 답을 더 이상 읽어볼 필요가 없단 말이죠. 사실. 시간 전략을 해야 돼. 명확하게 판례는 아냐 모르냐에서 그냥 답이 그냥 결정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 관련 내용이 쭉 정리가 되어졌고요. 딱 한 문제만 더 보고요. 지금 오늘 지금 본 게 107조, 108조, 109조, 조금 이따 110조까지 갈 건데요. 이 지금 107, 108, 109, 110조에서 중에서 맞추기가 어려운 거는 이 109조는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107 비진이하고 108 통정의 표시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 이제 이렇게 시험 보고 와가지고 채점하는 거 보면 빨간색 풍선이 잘 펴져. 촥촥촥촥 잘 펴져. 잘 가는데 어느 날 비가 내려. 비가 내리는 거 딱 보면 109조에서 비가 내려. 빨간 풍선이 계속 쳐지다가 비가 딱 와. 비가 오는 건 109조에서 비가 와. 그러니까 여러 개 워낙 많아. 그러니까 워낙 많기 때문에 어디서 걸려 넘어질지가 몰라. 너무나 함정팔 때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논점도 되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함정에서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107, 108, 뭐 다 110까지도 잘 맞추는데 이 109조가 굉장히 잘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어디가 논점인가를 자꾸 익히셔야 돼. 그래야 여기가 함정이구나 이렇게 해서 자꾸 안 속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봅시다. 107페이지로 가서 04번 가면서 110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7페이지의 04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슬러시 자릅니다. 거기 슬러시 잘라요.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불이익이 뭔데요? 아까 계약금 반은 못 받는다 그랬죠. 그게 지금 중도금 미지급이니까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뭐라고요? 채무 불이행. 그래서 약정 해제권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법정 해제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약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민법 551조 뭐가 발생한다고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 그래서 계약금도 못 돌려받고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옳은 걸 고르랬으니까 1번이 답이 됐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사실 이렇게 1번이 답이 나오면 더 이상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시간 전략 해야지. 시간 전략. 시간이 1차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으로서 시간이 모자라요. 2차는 시간이 안 모자라. 근데 1차는 시간이 모자라서 15문제 10문제를 못 풀고 오는 수가 많아요. 시간 싸움이야. 시간 싸움. 그 답이 1번에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제 3월 달에도 모의고사를 보고 4월 달에도 모의고사를 보고 그래서 계속 전국 모의고사를 볼 건데 시간 배정하는 걸 자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전국 모의고사는 1번의 답이 8개, 2번의 답이 8개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실제 본고사는 명확하게 1번 8개, 2번 8개, 3번 8개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모의고사는 이게 안 맞춰져 있어요. 모의고사는 출제자가 지 쪼대로 내. 그러니까 3번이 13개가 될 수도 있고 2번이 12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8개만 내야 되는데 정답을 40문제 중에서 3번의 정답을 8개 내야 되는데 8개가 아니라 12개를 낼 수도 있고 13개를 만들 수도 있다고요. 근데 본시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본시험은 1번 8개 정답이 전체 40문제 중에서 1번 8개, 2번 8개, 3번 8개, 4번 8개, 5번 8개, 5, 8이 40 정확하게 맞춰놨다고요. 8개씩 딱 맞춰놨어요. 다. 근데 본고사는 맞춰져 있지만 모의고사는 맞춰져 있다고요? 안 맞춰져 있다고요? 안 맞춰져 있다고. 8개씩 안 맞춰져 있다고요. 그래도 1번에 답이 나오면 더 이상 읽으면 안 된다고요. 바로 넘어가야 된다고.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래서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1번이 명확하게 나오면 자기 자신 의심하지 말고 답이 나왔잖아. 또 뭐 더 좋은 거 있나? 뭐 좋은 거 없어. 그러니까 바로 넘어가 제발. 1번에 답 나오면 1번에 8개를 만들어 놨는지 안 만들어 놨는지 뭐 알 수 없으나 1번에 답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뭐 또 더 좋은 게 또 있을지 모르면서 자꾸 읽으면서 시간 간단 말이지. 이건 본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번 8개 있습니다. 1번에 답 나왔으면 더 이상 읽으면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연습이니까 훈련 차원에서 봐드리겠습니다만은 모의고사 같은 거는 절대 그렇게 뒤에 읽지 마세요. 자, 2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또 자신이 없다 여기. 자, 여기 써놨죠 여기. 손해배상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손해배상 청구 안 돼요. 109조에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라고 돼 있고 취소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니까 취소당한 사람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 안 돼요. 2번 틀리고 3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 중요본에 관한 착오는 뭐가 입어있다고요? 경제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을 안 입었다면 중요본에 관한 착오가 아니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이 4번 문제 굉장히 좋다.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난이도가 상급 문제는 거기가 자, 여기 봅니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써놨네 여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상대방이 봤을 때 저 사람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 못하는구나 라는 약점을 알고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알고 이용하는 거야. 저 촌딱 어떻게 튀겨 먹지 볶아 먹지 이러면서 알고 이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취소가 또 가능해져요. 원래는 취소를 못해. 원래는 취소를 못하는데 못한다는 약점을 뭐 한다고요? 알고만 악의가 되죠. 악의의 폭리 의사가 발생하는 거야.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를 갖게 되면 취소할 수 있다가 돼버려요.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가 상급에 해당되는 지문이 올라왔네. 예. 그래서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유무는 자, 중대한 과실 박스 칩니다. 중대한 과실유무는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한 자. 왔구나. 여기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효력을 부인하는 자. 효력을 부인하는 자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중대한 과실은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효력을 뭐 하는 자? 유지하려는 자. 5번. 바로 요거 효력을 부인하는 자. 중대한 과실은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효력을 유지하는 자인데 5번 틀렸단 말이죠. 그래서 딱 반대로 이 5번을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정답을 걸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1번만 답입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좀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저 사기 강박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니까 의사 표시를 좀 먼저 할게요. 자, 의사 표시에 대해서 의사 표시의 도달 효력 발생 시기 여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102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102페이지에 그 꼭대기 06에 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거기를 좀 먼저 보고 쉬었다가 와서 110조를 할게요. 자, 지금 갑이 을에게 지금 청약이라고 하는 어떤 의사 표시를 송달하려 그래요. 자, 의사 표시를 송달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일단 의사 표시는 도달주의가 적용됩니다. 뭐가 적용된다고요? 도달주의가 적용이 돼요. 그럼 도달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 그래서 이게 도달 후에는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의사 표시가 도달돼서 도달 후에는 이 의사 표시를 뭐 하지 못한다고요?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의사 표시 철회는 언제까지가 가능해요? 도달 전까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의사 표시는 언제 도달하고 난 이후에는 처리가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럼 처리하고 싶으면 언제까지 처리하라고요? 도달 전까지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 이 의사 표시에 대한 사정 변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의사 표시에 사정 변경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발송을 했습니다. 의사 표시를 발송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청약자가 지금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됐다는 말은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제한 능력자는 종류가 세 가지란 말이죠. 미성년자,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니까 이게 발송하고 난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됐다는 것은 미성년자일 리는 없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 뭐라는 거예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선고가 내려졌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된 거라고요? 제한 능력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의사 표시의 효력은 영향이 있다 없다. 다시 한번 의사 표시를 지금 발송했습니다. 의사 표시를 발송하고 난 이후에 발송한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을 때 의사 표시의 발송의 효력이 영향이 있냐 없냐는 겁니다.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래서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된다 하더라도 영향이 없습니다. 자,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라는 겁니다. 유효. 그래서 사망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상속인이 책임을 지면 될 것이고요. 누가 책임진다고요? 상속인. 제한 능력자가 됐으면 법정 대리인이 책임을 지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의사표시가 발송 이후에 이렇게 사망을 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거기에는 영향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수령 무능력자가 수령을 했다는 겁니다. 수령 무능력자. 수령 무능력자면은 누구냐면 제한 능력자가 수령하면 수령 무능력이라 그래요. 자, 다시 합니다. 제한 능력자가 수령을 하게 되면 뭐라 부른다고요? 수령 무능력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도달을 발신한 자는 발신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수령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가 수령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발송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왜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제한 능력자가 수령한 건 뭐로 보기 때문에요? 수령 무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수령 무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 누가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고요? 발송자, 발신자가 도달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발송자 쪽에서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수령 무능력자 측에서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도달을 주장할 수는 있다. 거꾸로 제한 능력자, 수령 무능력자 측에서는 도달했다라고 도달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발송자 측에서는 수령 무능력, 제한 능력자가 수령한 것에 대해서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지금 의사표시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발송을 할 때는 보통 우편으로 하지 말고 등기 우편으로 하거나 빠른 우편, 그다음에 이런 등기 우편 이런 걸로 해야 되고 보통 우편으로 해서 보통 우편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 기간 내에 반송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통 우편으로 의사표시를 발송했는데 이게 반송되지 않았단 말이죠. 반송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보통 우편으로 보냈는데 그게 일정 기간 내에 반송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럼 등기 우편으로 보냈는데 일정 기간 내에 반송되지 않았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뭐 하지 않았다고요? 반송되지 않았으면 뭘로 보겠다고요? 도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보냈는데 의사표시를 등기 우편으로 보냈는데 이게 일정한 기간 내에 반환되지 않았다, 반송되지 않았다면 이건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우편으로 보냈는데 이게 반송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로 보지 않는다고요? 도달로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좀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내용 쭉 보셨는데요. 거기 102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자, 102페이지의 맨 밑에 도달이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102페이지 하단부에 도달이란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사회적 지배권 내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형용사입니다. 객관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한다. 잠깐만,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읽어서 알아야 되는 것까지 요하진 않습니다. 그걸 요지라 그러는데 잠깐만, 요지라 그래서 이쑤시개 말하는 거 아니고요. 그 내용을 알고 이해한 상태를 요지라 그러는데 요지까지는 요하지 않고 뭐 하면 된다고요? 상대방의 객관적 지배권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도달로 본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뜯어서 내용을 알아야 될 필요까지는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그 밑에 그런 말 써놨네. 도달이란 사회 관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되는 때를 지정하므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거나 통지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103페이지 꼭대기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절을 한 경우에도 도달로 본다. 잠깐만, 우체부가 이렇게 등기 우편을 들고 가서 띵동 띵동 눌렀더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홍길동 시대 우체부가 물어봤어요. 홍길동 시대시죠? 라고 물어봤더니 문 열고 나온 사람이 예, 홍길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빠른 우편이 왔는데 이거 받으시죠? 그랬더니 우편물이 왔는데 수령을 거절한 거예요. 왜? 안 뜯어봐도 알아. 뭐가 왔는지. 내용물을 안 뜯어봤지만 뭐가 왔는지는 알아. 그래서 이거를 수령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수령을 안 해도 뭐로 본다고요? 도달로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게. 그래서 꼭대기 2번이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에 있는데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뭐로 본다고요? 도달로 본다라는 겁니다. 뻔히 알아. 뭐가 왔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수령 안 하려 그래. 그래도 도달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체부가 그 패드에다가 쓸 거야. 뭐라고 쓰냐? 본인이 있으나 수령 거절함 이렇게 딱 써버리면 법적 효력이 발생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도달 전에 사고가 있다. 사망이나 제한 능력자가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유효하게 성립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중간 3번에 철회 여부. 그래서 의사표시는 뭐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도달하면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4번에 도달에 관한 입증 책임, 양가로 2번 등기우편이라든가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도달되었다고 봄이 뭐하다고요? 상당하다. 그러나 양가로 쓰면 보통 우편물이 발송되고 상당한 기간 내에 반송되지 않았을 경우에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거 추정되지 않는다. 여기 보통 우편을 보내갖고 반송되지 않았다고 도달로 추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우편, 그 다음에 내용증명 이런 것은 상당한 기간 내에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로 지금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4페이지 보세요. 104페이지에 보니까 거기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공시송달은 누군가에게 홍길동이에게 그 의사표시를 송달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홍길동의 거소 주소를 알 수가 없습니다. 홍길동의 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민사 소송법상의 공시송달을 주장하는데 이건 법원에 가서 신청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민사 소송법상의 공시송달을 하기에는 어디다 신청한다고요? 법원에다가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공시송달을 봅니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과실 현가배치입니다. 과실 없이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의사표시 상대방이 소재를 알지 못한다. 소재를 알지 못하니까 이거 거소 불명이에요. 소재를 알지 못할 때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뭐를 준용한다고요? 민사 소송법상의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신 상태에서 프린트물을 잠깐 볼게요. 프린트물과 관련해 가지고 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프린트물 7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7번 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번호로 얘기합니다. 몇 번이 틀렸다? 1번이 틀린 거예요. 1번이. 자, 의사 표시는 상대방의 동거 가정이 수령한 때에도 효력이 발생한다. 동거 가족이 나왔어요. 덩치가 3만 원 애가 나와가지고 받아갔어. 근데 걔는 미성년자야. 왜? 덩치는 3만 했는데 만 17세야. 만 17세. 그러면 미성년자죠.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자가 수령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수령 무능력이 돼버려. 덩치는 아무리 3만 해도 17살 제한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가 받으면 수령 무능력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달 주장이 안 돼요. 가족이 받았다. 그러니까 그 가족이 부인일 수도 있지만 애일 수도 있다니까. 부인이 받을 수도 있어. 근데 부인이 아니고 애가 받을 수도 있어. 애도 가족인데. 자,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돼. 예, 그래서 수령 무능력자가 받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게. 예. 자, 두 번째,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발생. 이거 격발승이란 말 기억하세요? 격지자 간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요? 격발승. 맞는 말이 되어 있고, 세 번째, 의사표시의 도달 후에는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여기서 언제까지 처리가 가능하다고요? 도달 전까지. 도달 후에는 처리하지 못하니까 도달 전까지. 그래서 동시에 도달하는 것까지 인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철회 의사표시가 원래 의사표시에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후에는 안 되니까 동시 도달까지 가능해요. 네 번째, 의사표시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면 그 의사표시는 도달하더라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가 된다. 잠깐만. 의사표시가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면 그 의사표시는 도달하더라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가 된다. 이거 틀렸네. 여기서 표의자가 사망했다.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면 그 의사표시는 도달할지라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가 된다 그랬는데 요거는 영향이 없다예요. 영향이 없다. 그래서 4번도 틀렸네. 자, 5번 의사 표시의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 표의자는 의사 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는 없다. 제한 능력자인 경우 여기입니다. 제한 능력자가 했을 때는 발송자 표의자는 도달을 무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4번 두 개가 틀렸습니다. 쉬었다가 와서 110조 사기 강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